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함께 전망할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요즘 부동산 전망하기 참 어려우시죠? 네. 요즘 같은 때가 정말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미국 금리라든지 거기서 촉발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앞으로 좋게 보세요, 나쁘게 보세요? 금년도 말까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1년도 8월부터 금리가 올랐는데요. 가파르게 지금 10번 정도 올랐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자 부담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떨구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멈추고 하락하는 시점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마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소장님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전망은 비슷할 것 같고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전망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년 이후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좀 장담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떨어지건 오르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1.3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이 대책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자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규제 완화해도 지금 주택을 구입하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와서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이제 급매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정부가 또 지역 규제 완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에 대한 압박감은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크거든요, 그게. 네. 문제는 이제 이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택 구입을 멈추는 것도 있지만 또는 대기 수요로 남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이자에 관계없이 집을 안 사거든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금리마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부동산 시장이 1.3 대책 아니라 더 규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오르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 소장님은 1.3 대책 정부 이게 사실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에 나왔던 규제를 좀 없앤 건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좀 없앴다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규제를 없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사실상 거의 다 없앤 그런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5년 동안 조금씩 만들어왔던 그 투기 예방 장치들을 한꺼번에 그냥 다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3 대책 이제 거의 남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인데요. 네.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규제 완화를 했지만 그게 정부 의도대로 그렇게 막 집값이 단기간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간 단위, 한 달 단위로 보면 집값이 막 변동하는 것처럼 정부 의도대로 정책이 나오면 좀 괜찮아지나 시장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다. 과거 경험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사안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신규 주택 건설을 전면 중단, 보류를 했고요. 또 울산에서는 주상복합을 건설하는데 대우건설이 몇백억을 넣었다가 이게 도저히 사업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철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보면 시장은 상당히 냉각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냉각이라는 게 이제 분양가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서울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서도 지금 분양가가 4천만 원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무리한
분양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득으로 부담할 수 없는 분양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시장이 사실 굉장히 장기간 상승했지 않았습니까? 뭐 우상향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부동산 값이 역사상 폭등했죠. 거의 네.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 상승을 하면서 이거에 기대서 굉장히 좀 무리한 사업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방에서.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데도 이제 무리하게 추진되고 이런 것들에 관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굉장히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내내 뭐 공급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진단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게 사실이었냐, 좀 그건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양시장이 계속 좋았죠. 그러면서 분양이 계속 됐고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집들이 특히 뭐 지방 수도권 다 분양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굉장히 이런 이제 전반적인 집값 상승 상황에서 무리한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무리한 개발 사업들 PF가 무분별하게 추진된 측면인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계속 폭등세가 이어졌다고 보세요? 저는 공급 부족 때문은 아니고요. 투기 수요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금리였겠죠. 아까 이제 권 교수님도 금리 얘기하셨지만 금리가 0.5%라는 역사상 없었던 저금리와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유동성,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것들이 집값 상승의 촉매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뭐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출 안 받고 집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대출을 끼고 이제 집을 사는데 그러려면 대출 이자가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이 최 소장님께서 분양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우리 기자들이 재건축 기사 쓸 때 항상 방송 화면에 나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서울 대치동 음마 아파트인데요. 언제 재건축되냐를 가지고도 뭐 서로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음마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어요. 3.3 제곱미터당 7,700만 원. 네.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는 야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높죠. 강남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현재 이제 1.3 대책 이후에 그 규제 지역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 남아 있는데요.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네. 분양 가격을 규제하는데도 불구하고 7,7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뭐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이 고분양가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그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서초구의 그 원밸리가 5,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그 가격보다도 한 2천만 원 이상 높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게 분양될 수 있겠는가?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이 우리 최은영 소장 말씀하신 대로 좀 전반적으로 높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좀 하락하는 시점이 이제 급락하느냐 또는 뭐 완만하게 하락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고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다른 아파트들이 가격을 내리질 않게 돼요, 또. 계속 고분양가가 지속될 수 있는데 음마 아파트의 그 분양 가격은 뭐 아마 국내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이 아닌가. 미분양이 났던 그 둔촌중 아파트도 3,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3.3 제곱미터당. 네. 그래서 너무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경쟁률이 예전에 비해서 좀 낮았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거의 다 팔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구매를 계속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떤 시그널입니까? 지금 그래서 1.3 대책이 둔촌주공 구하기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사실 맞춤형 대책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뭐 전매 제한도 풀고 실거주 의무도 풀고 굉장히 모든 것들을 이제 거의 둔촌주공에 맞춘 것처럼 해서 사실은 뭐 지금 정확하게 분양되는 비율이 얼마 정도를 모르고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서 둔촌주공은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정보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미분양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최 소장 둔촌중 아파트가요. 네. 60제곱미터 이하는 완전 분양됐고요. 49제곱미터 이하는 아직 미분양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아마 3순위 청약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우리 국민들이 인기 평형이라고 하는 데는 다 분양됐어요. 분양이 됐고요. 네. 네. 최 소장님, 정부가 왜 이렇게 둔촌 주공 구하기에 나선 것 같아요? 이제 경착륙을 방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부로서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뭐 정부뿐 아니라 그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깡통 전세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는 사실 집값이 경착륙하는 거를 그냥 보기는 좀 힘들겠다 이런 거일 수는 있는데 근데 좀 너무 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풀면 이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거든요. 네. 지금 당장의 국면에서는 막 집값이 다시 폭등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이제 또 몇 년 있다가 이 금리가 이제 공 교수님 말대로 다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또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가 이게 이런 거 같거든요. 냉탕과 온탕을 지금 정부 정책이 왔다 가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정책을 펴도 안 믿죠 국민들은. 다음 정부에서 또 다른 네. 정책을 펼 테니 이런 면에서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정부 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부 쪽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시장은 이 흐름이 있고 상승기가 하락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 대책은 거기에 맞춰서 또 순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이제 정부 관계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른 바로미터죠. 이 부동산 시장이 전세값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세 시장은 지금 집주인들과 이 전세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세 시장의 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전환율 자체가 대출 이자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자도 높은 데다가 원금도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월세를 내게 되면 이거보다 낮은 요율로 월세를 내기 때문에 아마 월세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또 하나 겹친 게 뭐냐면 이 깡통 전세나 또 전세 사기 사건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돈을 주고 전세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율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깡통 전세, 지금 전세 사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악질적인 범죄 아닙니까? 특히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보증금 그리고 대부분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령을 보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상당히 큰 돈을 그 시기에 사기를 당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큰 타격을 입는데 전세 사기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전세라는 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전세가 사실은 월세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대출을 막 늘려왔단 말이에요. 사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빚내서 집 사라지만 그 한편에 뭐가 있었냐면 빚내서 새 살라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대출이 확대됐고요. 당시에 2013년 이전에는 전세 대출이 25조 내외였던 게 지금 200조 가까이 이렇게 10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전세 대출을 확대해주고 그다음에 보증을 허그를 통한 보증을 이제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새 살라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면서 사실은 지금의 전세 사기의 어떤 제도적인 설계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이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올해 대위 변제금이 1조 원의 허그가 이를 정도로 이게 결국에는 개인은 이익을 보지만 공동체는 또 손실을 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가 해결을 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앵커님께서도 계속 전세 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세 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깡통 전세가 되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이 전세가보다 더 빨리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세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서울 아파트는 좀 하락한 게 맞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매매가가 더 빨리 하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어지는 게 구조적으로 깡통 전세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전세가율을 규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규제라는 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 다른 나라는 집값 어떤 식으로 대비 못 하냐면 받게 하자는 말씀인가요? 다른 나라들은 월세 대비 6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받는다, 3개월치를 받는다 이런 규제를 OECD 국가 많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은행의
돈을 빌려줄 때는 70% DTI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세는 100%까지 거의 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민간의 사인끼리 빌려주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세금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랑 동일해서는 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집주인들도 사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그보다 비싸게 전세값을 주는 집주인은 거의 없죠. 그렇죠. 집값이 높으니까 그걸 믿고 어느 정도 전세를 들어갔는데 자 최근에 이 전세 대란의 해법을 뭘로 지시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있어요. 전부 다 가입할 수 없는데 지금 이게 사후적 대책입니다. 계약서를 갖다 줘야만 얼마 정도 보증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사전적 대책으로 바꾸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허건인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보험이나 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임대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보증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는 그 이상 돈을 주고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임대인도 그 이상 전세를 놔도 나가지 않을 거고, 그럼 전세 시장의 금액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사전적 대책이 되거든요.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계약서를 갖다 줘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 대책이 돼서 이런 피해를 많이 보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효용성 있게 이용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그 노태우 정부 때 대규모로 추진했던 1기 신도시 네. 개발 방안이 마스터 플랜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좀 평가 좀 해주시죠. 또 나름 이게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측면에서 과한 겁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제 1.3 대책도 저의 평가는 정부가 뭐 경착륙하는 시장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정도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3 대책도 너무 과하다. 모든 것을 풀어줬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청약에 지금 뭐 줍줍이라고 불리는 그 무순위 청약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새 아파트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다시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해야 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했다고 1.3 대책을 평가하고요. 이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까지 용적률을 줄 수 있다. 지금 아파트들 300%가 최대 용적률인데 서울의 그 신규 아파트들 가서 뭐 용적률이 여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300%를 넘어서 500% 그러니까 그 1기 신도시 대책은 정부가 아주 무리하게 하더라도 부양해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처럼 시장이 나쁠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시장 상황이 바뀔 때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이제 사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저는 뭐 대책.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이 더 걸리거든요. 입주 때까지? 그렇죠. 입주 때까지는 5년보다 훨씬 더 걸릴 것 네, 같은데. 계획을 세우는 건 뭐 지금 시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최희정 소장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500%를 다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역세권 개발이나 그 컴팩트 시티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아마 그렇게 할 거고 지금 현재 고밀도로 돼 있는 데는 아마 그 재건축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15% 이상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아니고요. 이게 시행령부터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만들어질 때 또 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1기 신도시가 벌써 3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20년만 넘어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너무 빨리 재건축을요.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계획은 좋은데 향후에 이제 실천하는 시점이 언젠가 이 시행령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 네.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만큼 이자를 내야 하는가. 그건데 자, 그러면 금리가 얼마까지 내려와야 집을 살려는 분들이 움직인다. 그 숫자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최 소장님 경험이 많으신데. 저는 사실 제가 한 불과 1년 전에 이렇게 방송할 때 금리 6%가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6%가 네네. 되면. 네.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6%가 되면 네. 이게 그러면 1억에 600만 원이고 1억에 5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6%가 그 소비자들께서는 지금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금리가 4%? 이 정도 밑으로 내려와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리 4%면 4억이면 1,6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그럼 한 달에 네. 100만 원 이상을 월세로 낸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전세 얘기를 했고 매매가 얘기를 했지만 역사상 유례 없던 저금리 0.5% 기준금리라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1%, 2%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 금리가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제로금리 상황이라면 그러면 소비자들께서는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겪었던 상황이 그게 정상이었냐?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1년 전에 연 6% 네. 예상을 못 하신 것처럼 정말로 FOMC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자이언트, 네. 빅스텝, 자이언트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올릴 줄 사실은 예측을 못 했죠.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대출 이자가 형성이 돼야 부동산 시장에서 사고 파는 매매가 이루어질 걸로 보세요. 지금 주택 구매력 나이가 30대, 40대입니다. 근데 30, 40대에는 저금리를 경험했지 고금리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세장 말씀대로 4%, 5%가 넘어가면 주택 사는데 부담을 가질 거예요. 4, 5%가 무너져서 3% 쪽으로 들어오면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많이. 우리 교수님은 3% 정도로 금리가 다시 네, 내려가면 3%대에 내려와야 구매력이 좀 많이 살아나지 않겠나. 네. 네. 자, 그러면 금융감독원장도 계속해서 은행의 이 약탈적 영업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표현을 쓰는 거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출 이자를 과도하게 받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기준금리가 지금 3.5%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권 교수님이 얘기하신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한 3%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에서 은행을 이제 정부가 옥죄여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5%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3%만 돼도 4억을 빌리면 100만 원이거든요. 월 이자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바꾸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채가 너무 늘었다는 점.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1,000조, 그다음에 끝날 때 1,400조, 문재인 정부 끝날 때 1,800조. 그러니까 400조씩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 부담이 엄청난데 그럼 계속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빚을 내서 새를 살라는 정책을 가져갈 거냐에 관해서 정부는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 소장님, 제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내서 전혀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사인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제가 아까 계속 정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교수님께서 신도시도 20년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죠. 정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 문제였던 건. 빚을 과도하게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LTV를 70까지 하고 지금 정부로서는 DSR이 있다고는 하지만 DSR 규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편에서는 또 소득 제한도 전혀 없는 네. DSR이 규제가 작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앞으로 말하는 거랑 뒤에서 말하는 게 다르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부채에 관해서는 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너무너무 옥죄해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까 그래서 대출 보증을 늘리자 이런 정책을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도 매우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마구 늘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부담할 수 없는 만큼의 가계대출을 주택 매매 자금도 그랬고 전세 대출도 그랬고 한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것과 그래서 제가 아까 공동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권 교수님은 은행을 어느 정도 압박해서 공적 기능을 좀
해라 이런 시기에 이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보세요? 저는 최소한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이제 그 변동금리로 받았을 때에는 은행이 처음에 대출을 줄 때 조달 금리가 있거든요. 이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금리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이자를 많이 받는 거는 은행이 너무 폭리하는 거 아닌가. 최소한은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에 따라 자기 가계 부담이 늘어나요. 근데 애당초 집을 살 때 또 뭐 어떤 물건을 살 때 지금 이자율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사지 이게 올라갈 거 예측 안 하거든요, 되게. 근데 이게 뭐 1.5배, 2배로 올라가게 되면 가계 부담이 가고 이 가계 부담이 결국에는 서민 그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금리가 아니더라도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처음에 줬던 그 변동금리가 시장 금리를 따라가는 거에는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두 분 말씀 보니까 들어보면 정리해 보면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현재 중요한 변수는 금리고 또 올 한 해는 상당 시간 이 부동산 침체기 혹은 정체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분석을 해주셨네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겠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년여 전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평화는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세계 자유 진영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지만 독재자 푸틴은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쟁이 결코 먼 유럽의 일만은 아닙니다. 핵을 개발한 독재국가 북한이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늘 되풀이됐고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역사적 진실을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이루어진단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